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마 저녁 시간 7시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침 한 6시 지금 넘은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또 근데 여기 모신 분들이 굉장히 그 금융이나 증권이나 뭐 이런 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저도 또 미리 좀 일찍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좀 준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그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금융이나 증권사, 뭐 IT 쪽 관련된 쪽에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고요. 그래서 소리가 작나요? 지금 어떠세요?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를 연결할게요. 지금 어떠세요? 아까보다 소리 좋은가요? 스피커 연결했는데 괜찮나요? 예, 예. 그러면은 어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 제가 이미 자료도 다 공유를 해드렸겠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굉장히 지금 한 이슈가 되고 있는 STO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지금 보스턴에 있고 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현지에서의 현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의 그 STO가 추진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 의견, 뭐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STO를 한 3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몇몇 회사하고 해서 추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 법제도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또 제가 또 아는 또 아시아의 여러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해서 미국에서의 SDO를 한번 추진을 해봤었는데 그 경험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기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지금 SDO를 추진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제적인 동향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고 그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강의 자료를 연결을 해서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는 뭐 잘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은 뭐 이게 수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중간중간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그 챗에다가 그 내용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실물자산 토크나 증권화 수익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웹3하고 메타버스 기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이 전반적인 거를 한 장에다가 요약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 간단한 소개를 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아실 것 같아서 뭐 저는 이제 여기 링크드인을 주로 사용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링크드인 보시면 제가 알렉스 근홀이 제가 풀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네임이 미들 네임 제 한국 네임이고 그다음에 미국 네임 알렉스 해서 이제 여기 혹시 여기 연결하시면 제가 뭐 저도 한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기술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금융이다 그러면 이제 금융보다는 핀텍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 기반의 그러한 그 금융 또 다른 기술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제가 거기에 어떤 뭐 전도사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기술 기반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그 미국 특허 변호사이기도 해서 특히 이제 기술 혁신하고 관련된 특허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일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그 혁신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컨설팅을 할 적에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하고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제 프로필을 보시면 제가 타이틀이 많은데 주로 이제 CXO 타이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C자 들어가는 거는 제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CFO는 못 해봤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주로 이제 경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제가 CEO, CTO, 뭐 CSO, 뭐 최근에는 CRO라 Chief Revenue Officer 뭐 이런 자리까지 해서 했는데 주로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할 적에 기업들의 그 혁신과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업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서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 분야에서는 한 30년 정도의 박사 학위 후 경력만 30년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하이텍에만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하이텍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특유의 이제 기술 부류로 이제 하이텍, 바이오텍 이렇게 나누거든요. 라이프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난텍 뭐 세 개 정도로 나누는데 이제 저는 주로 그 하이텍 분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뭐 디지털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텔레콤, IT 이런 쪽을 제가 뭐 하이텍이라고 하는데 이쪽 하이텍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 있었고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그 통신하고 관련된 뭐 정책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표준화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제 주로 신기술 갖고 이제 특히 이제 신기술 쪽에서도 이제 통신과 IT 관련된 분야를 주로 했었고요.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미국의 보스턴의 특성상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쪽 분야,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관련된 분야를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혁신 기술 개발, 특허 개발, 사업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벌리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소개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뭐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제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사이트 제 사이트명은 이제 알렉스 G1로 돼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했던 뭐 그 웨비나라 이런 활동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것들을 다 올렸고요. 뭐 오늘과 관련된 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3년 전에 오늘 이웃기 총장님도 아시아 블록체인 공공사업협회에서 아블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지금 총장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 거기와 같이 해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STO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오늘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디파이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크립토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했었다라는 거에서 이제 여기 사이트에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만 제가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제 여기로 와서 지금 제가 지금 전망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지금 어떠세요? 괜찮나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실물자산 토크나 증거나 스이카에 대한 거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이제 STO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물자산의 증권, 토큰 증권이라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인데 어 제가 이제 블랙락에 대한 거는 제가 아마 두 번 인용을 하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야가 ESG, 서스테너빌리티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블랙락에 있는 CEO가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마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IT나 이런 그 기술에서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뭐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뭐 지금의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정도의 급으로 이제 이 금융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그런가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아무래도 큰 돈을 주물르는 그 기관의 수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 사람 비롯해 가지고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수장들이 항상 크립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언어 좀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뭐 제가 이제 표준화를 하다 보면 그 인더스트리 표준이 있고 그게 디팩토 표준이라고 이제 그다음에 정부에서 표준을 하는 경우에 이제 정부 주도의 표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 같은 거 우리 4세대 이동통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부 기관 주도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뭐 애플의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이 뭐 정부하고 나서 가지고 표준하는 거 아니지만 iOS, OS의 iOS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의만의 그 표준, 그걸 이제 인더스트리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한마디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거에 이제 표준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이쪽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토큰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이런 토큰들을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 글로벌에서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인더스트리의 표준 용어는 크립토 커런시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치면 암호화폐, 그냥 사람들한테 크립토, 우리가 그냥 크립토 한다 그러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웹3하고 비슷하게 그냥 알아들어요. 그래서 크립토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라는 얘기를 쓰면 사실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얘기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토큰의 종류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얘기하는 표준 용어는 디지털 에셋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SEC도 그렇고 한국의 뭐 증권 그, 그 규제하는 기관에서도 그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디지털 자산은 그 크립토 커런시의 그 정부 표준 용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 에셋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저와 같이 전문가들은 뭔지를 이해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용어도 좋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아직도 크립토라는 그 개념을 갖고 간다라는 거를 조금 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사람들이 이제 왜 관심을 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블랙락 CEO가 Next Generation for Market is Tokenization.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처음으로 제가 제 자료에는 이제 한글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 제가 주로 이제 보스턴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 자료가 전부 다 영어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전부 다 한글화 할까 하다가 오늘 그 특강에 오시는 분들이 과정이 글로벌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글로벌에 맞게 한글도 좀 넣고 영어로 된 것도 넣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영어와 한글을 여기다 같이 넣고요. 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전문적인 거는 제가 영어로 해서 돼 있지만 제가 한글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락이 한번 얘기를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말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의 주요한 그 금융 매체들 우리가 미국의 주요한 금융 매체다 그러면 포브스, 포춘,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야후 파이낸스 뭐 주로 제가 주로 보는 미디어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물 자산, 이 리얼 월드 에셋 토큰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금융권에서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여서 리얼 월드 에셋 토큰 또는 토큰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쓰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에 있는 사람들 리테일 인베스터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얘기였다 그러면 이러한 그 리얼월드 에셋 토크니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이런 거의 토큰은 금융권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한 이 기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지고 머지가 되고 굉장히 크게 이제 확장이 될 거라는 뭐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러한 금융권에서 나온 용어들이 지금 굉장히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뭐 굉장히 뭐 시티은행도 최근에 그 시큐리티제이션 그러니까 시큐리티의 토크니제이션 자체가 뭐 4트릴리언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전체의 에셋 토크니제이션이 뭐 16트릴리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디파이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디파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되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또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 자체가 이 디파이를 갖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이따 설명했지만 인스티튜셔널 디파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파일럿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리테일에서 활동이 많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CEO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사실 이 리테일 분야에서의 이 크립토 에셋에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도권 금융권에서의 어떤 것으로 그런 거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만들기 위한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글로벌 동향 하에서 이게 뭐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우리나라나 동양권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EU 연합에서 이제 주로 정부 주도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EU도 이거를 그 EU 차원에서 지금 이 에셋 토크니제이션에 대한 거를 굉장히 깊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STO는 이미 일본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최근에 제가 그 어제 접한 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그 총리가 그 크립토를 갖고 일반 크레딧 카드와 같이 할 수 있는 크립토 비자를 만들어서 크립토로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로서 그거를 그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그거를 지불을 결제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가냐 하는 거가 굉장히 지금 이제 관건인데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한국의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네가티브한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다시 크립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의 이런 흐름과 한국의 제도권에서 이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제 이 STO라는 얘기를 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에 대한 법제화를 시작하기라고 해서 이제는 이 그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스캠의 이 크립토 스캠의 아마 전 세계 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오명을 싣고 양지로 나와가지고 뭔가 글로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료에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토큰화는 그냥 여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물 자산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증권, 본드, 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들, 뭐 부동산, 그다음에 예술 작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 자산, 뭐 등등등 모든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은 다 토큰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토큰화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블록체인 상에서의 어떠한 그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우리가 이게 디스트리뷰트 레저라고 얘기하죠. 분산 원장이 여기에 어떠한 그 기록이 되는 블록으로서 기록이 되는 그러한 그 지금 토큰으로 대체된다. 디지털 토큰으로 대체된다 하는 거고요. 뭐 이걸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거와 이론적인 게 굉장히 다른데 뭐, 뭐 유동성 증대, 거래 비용 감소, 투명성 증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코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트 베너핏 어널리시스 이제 특히 이제 이 규제 기관들이 이런 것들 들어올 때는 정책을 세울 때 주로 많이 코스트 베너핏 그 트레이드 뭐 이밸류에이션 할 때 아무래도 코스트보다는 그 베너핏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얼마만큼 파괴적인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아직은 expectation, 지금 뭐 그냥 시도 단계, 트라이얼 단계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낼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화라는 얘기는 뭐 여기서의 증권은 이제 토큰 증권화인데 증권화라는 얘기는 뭐 시큐리티제이션이라는 얘기는 기존부터 많이 있었죠. 이제 증권화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에셋의 리퀴디티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그 증권을 갖고 증권이 마치 이제 제1차 시장, 2차 시장에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그 수익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현금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제 이 시장의 리퀴디티를 올리는 건데 이제 이거에 토큰화의 장점을 같이 첨가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ST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기업의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기업 공개 상장 IPO보다는 이제 더 저렴한 비용에 높은 접근성 등의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베너핏 코스트보다 베너핏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제 SBC 제가 여기 SBC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STO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이제 SB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아마 한국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분야이긴 한데 요 분야가 좀 굉장히 SBC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TO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에셋 백트 하느냐. 이제 우리 에셋 백트를 할 때 에셋 백트를 우리가 크레딧 베이스로 할 거냐, 우리가 그냥 에쿼티 베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데트 베이스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부채에 기반을 할 거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귤레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국 SE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주마다 또의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도 이제 한국의 지금 법제를 지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증권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법 다른 법들 뭐 KYC, AML 이런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STO의 2차 시장, 이 세컨더리 마켓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 법제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그,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마켓 메이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금융증권 IPO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자, 그럼 이제 토큰화, 증권화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제가 수익화를 따로 얘기했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지금 이 크립토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서의 이러한 토큰화 증권을 하면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니터링 수익화라는 얘기는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걸로 제가 이걸 왜 별도로 얘기를 했냐면은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수익화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리테일 인베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를 음, 중심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수익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여기다 별도로 놔둔 거다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NFT인데 NFT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크립토커런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코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등등등등등 도지코인, 뭐 등등등등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이런 놈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레귤레이션 상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레귤레이션이 뭐냐면 이런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시큐리티 토큰처럼 어떤 규제 기관에 뭐 이거를 정신적으로 뭐 이 상장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이제 그 SEC의 그 이런 규제를 갖다가 면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그 이그젬션들을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뭐 최근에 리플도 이제 소송하고 있고 굉장히 옛날에 ICO도 철퇴받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도권 하에 흡수가 되지 않는 놈들이기도 한데 이런 놈들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그레이 레이어에 있는 놈이 NFT라는 거예요. 그 NFT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예술 작품 갖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이거를 NFT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숭이 그림들 우리가 그냥 PFP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 갖고 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네들이 하는 거기서의 이런 것들 NFT를 갖다가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렸을 때 이것도 사실은 상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NFT를 민팅한다는 NFT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거고 내 자산에 대한 거를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실물 자산이고 뭐 디지털도 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뭐냐면 블록체인과 같이 완전히 실물하고 연결이 안 되는 디지털 자산, 완전히 퓨어의 디지털 자산도 있고 이거는 디지털이 됐든 실물 자산이 됐든 모두 다 NFT화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유니크한 밸류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수익하는 방안이 이제 가장 많이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오픈시라는 이런데 이제 리스팅하고 거기에 이제 NFT를 민팅하고 이걸 이제 거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플링이거든요. 그런데 규제 기관의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리스팅 우리가 얘기하는 법제화를 거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이어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NFT를 쓰는데 투자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그냥 사서 소장을 하는데 내가 샀는데 뭐 하여간에 뭐 어떤 사람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내다 팔면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규제 당국이 직접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투자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투자의 개념이라는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게 이제 와위 테스트라 이제 대법원 테스트처럼 이제 이 어떤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공동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투자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풀을 만들고 그 풀 안에서 어떤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풀을 만든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이거를 가치를 막 올리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여기에 돈을 내가 넣으면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게 되는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돈을 넣는 거죠. 그걸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건 다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 대상에 받는데 우리가 NFC의 그 오픈C에 가가지고 이걸 살찌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 다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 뭐 이거를 갖다가 돈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내가 돈 내고 그냥 사고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고 있었지만 돈이 올라서 나중에 팔았다. 그래서 이게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서 올리면 내 개인적으로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권 제도권에서의 투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내가 뭐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거나 이거 파는 거에 규제를 안 하는데 단 여기서 이제 투자에 관련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프랙셔널 오너십이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지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그 예술 작품 투자를 할 적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NFT에 그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거가 전체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100개 NFT로 나눠 가지고 프랙셔널 오너십을 갖게 해서 너는 거기에 100분의 1만 투자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수익이 되면 너희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증권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NFT가 그 그레이 이제 어디에 가느냐 어느 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쪽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거 리테일 개념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면 뭐 규제 기관에 돌아가지도 않고 이제 규제 기관을 거기 리스팅 돼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뭐 여기 있지만 우리가 이 굉장히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갖춘 그러한 그 인베스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컨더리, 서드 마켓 다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퀴디티 굉장히 증가하고 사실 디파이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제도권에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게 그냥 뭐 내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갖고 내가 이거를 그 토큰을 디파이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그냥 올라간 거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투자의 개념인데 제가 볼 때 디파이는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권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서 디파이가 그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가 아까 얘기한 이 STO의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이 역할을 굉장히 할 거기 때문에 이 디파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수익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증권화를 갔을 때는 굉장히 제도권화에서 굉장히 모든 이 컴플라이언스를 거쳐가기 때문에 코스트도 올라가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투자자에 대한 그 보호도 가지만 또 투자자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리테일에 갔을 때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이게 언제든지 그 리걸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수익화라는 거를 별도로 제가 여기다 넣은 거고 그래서 STO를 할 적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3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느끼는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 두 개를 개념을 섞어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내가 우리가 STO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다 그러고 그 얘기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들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시큐리티 토큰이 아닌 일반 크립토에서 적용되던 얘기들을 마구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서 서로가 구별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통일될 거라는 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에서 지금 이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하고 있고 홍콩 같은 거버먼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파이 연동하고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온공이다라는 거를 이게 한국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STO는 굉장히 미국에서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저 한국에서 좀 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웨비나를 하면서 한국 제가 이제 자료 뒤에 보면 그랬잖아요. 제가 잘 한 두 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페이지 정도로 해서 한국 STO를 알리는 영문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막 뭐라 해야 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엑사이트한 얘기는 그렇게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STO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굉장히 그 관련된 플랫폼들도 많이 개발돼 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STO를 레벨을 넘어서 좀 더 그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제 STO를 이제 밟는 단계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뭐 오래전에 그리고 뭐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STO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서 STO라는 얘기는 그냥 새삼스럽지 않은 그 새로운 개념이 아닌 이미 하고 있는 거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한국은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국이 4, 5년 정도는 이쪽 금융 분야에서는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건 자료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블록체인으로 가느냐를 갖고 한 건데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뭐 여기서 쓰이는 블록체인은 오픈 블록체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도 쓸 수 있고 폴리곤도 쓸 수 있고 우리가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스 쓸 수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컨소시엄 뭐 블록체인도 쓸 수 있고 자기가 만든 블록체인도 쓸 수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의 리월드 에셋 토커니제이션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얘기들을 사례를 한 내용이니까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증권 토큰에 대한 개요는 뭐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산 기반 토큰은 실제 자산의 경제적 권리를
나타나니까 오너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리 100번 해봐야 실제 해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에세 클래스에 이 여기에 들어가는 에세 클래스마다 굉장히 자산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티어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산 특성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전개가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한국에서 STO를 하실 때에도 뭐 이거를 내가 얘기할 때 뭐 굉장히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금융당국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막 멋있게 막 얘기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우 잘 정되게 가지만 실적으로 해보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런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산에 대한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플레이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 키 플레이어가 될 거냐를 할 때 저는 한국에 지금 약간 착오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이건 제가 한국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법제화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한국은 이렇게 규정하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한국의 법이 성문법이잖아요. 미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판례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세하게 규제를 안 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그 증권의 종류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은 아까 얘기한 증권이라는 거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정해두고 나중에 가서 이게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고 한국은 이미 제도권에서 정부에서 행정법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거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TO를 할 적에 어떤 것들이 증권에 해당하냐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한국의 상황이고 한국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증권이 있고 디지털 자산 제가 아까 purely cryptocurrency인 경우 하고 했을 때 요 중간에 놓이는 것이 토큰 증권. 제가 이제 NFT를 여기 하나의 예를 들었었던 거죠. 여기 딱 중간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도 NFT도 여기 있는 거고 어느 쪽으로 속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한국도 이제 법제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요거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하는 거고 한국은 별도로 또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를 또 별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또 편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 법률 안에서만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좀 더 확신성을 가져갈 수 있긴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프로 앤 콘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그 리스크 팩터는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로앤콘이 있는 거고 뭐 어차피 한국은 한국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가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플렉서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거 완전히 법제화를 하는 거고 안 한 거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샌드박스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규제 예외로 해서 규정을 시키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행에 대한 것들도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해요. 그래서 발행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발행할 수 있는 거가 되고 이걸 또 관리하는 기관도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예탁 결전 이런 거 저는 좀 미국의 이런 기관 처음 봐가지고 이런 것처럼 정부가 중간중간에 이제 간섭을 하고요. 요거는 굉장히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소라는 거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레이 에어리어가 뭐냐면 STO 토큰의 전문 거래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소 개념으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거래소라는 거를 두고 하고
이 장외거래 중개업체 이게 세컨더리 마켓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켓 메이킹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유도의 마켓 메이킹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얼마 정도로 갖고 이게 성공할 거냐는 건 모르죠. 이거 해봐야 되는 거고 프로앤콘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거래소를 운영해 가지고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러면 굉장히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세컨더리 마켓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했던 것들을 잘 보고 한국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좋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의 것들은 제가 이 한국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또 다른 게 뭐냐면은요. 이게 잠깐 하겠지만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들도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게 테크니컬 펑셔널리티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블록체인을 따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 블록체인 저런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큐리티 토큰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까지도 가는 금융의 어떤 그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의 어떤 그 자체적인 마켓만 갖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서 해봐야지만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STO 절차를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굉장히 간소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발행하는 거에 대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뭐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뭐 에셋이 이게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된다라는 어떤 뭐 정부에서 내놓은 규정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금융에서 얘기하는 이런 금융에서의 일반 금융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레귤레이션이나 절차상에는 굉장히 간소화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 고려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것 중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은 STO를 할 적에 우리 IPO와 같이 전체적인 풀 리제이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IPO를 하지 뭐하러 이걸 하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은 되게 이제 STO를 등록 면제하는 방법으로 가요. 그래서 약식으로 가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주의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얼마만큼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거를 처음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인베스터들한테 받을 거냐라는 걸 얘기하고 내가 그걸 했을 때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컴플라이언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한 코스트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어떤 제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레귤레이션 D라고 하는 거하고 S,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A 플러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우리가 레귤레이션 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주로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금액은 뭐 504 같은 경우에는 10 밀리언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금액의 펀드레이즈 하는 금액의 제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베스터의 이 제한들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명수까지 이렇게 제한해서 이제 어크레디트 인베스터나 아니면 이제 난 어크레디트 인베스터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크레디트 인베스터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되게 이제 그 레귤레이션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런 폼을 제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 비용은 뭐냐면 여기 사실은 이런 거 할 적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시큐리티 그 미국 같은 경우 시큐리티 로이어를 하이어하게 되면 이건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건 이제 3년 전에 제가 조사한 거였는데 이제 월스트리트는 몇몇 시큐리티 로이어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대충 비용을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을 전체적으로 네가 이걸 컨트롤 해주고 다 해주면 어느 정도 비용 가냐 했을 때는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지금 좀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대충 이런 정도 그러니까 코스트가 들어가요. 이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 할 때 코스트가 들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트랜스퍼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했지만 그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SEO를 한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맘대로 못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다음 못 가요. 세컨더리 마켓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는 거고 레귤레이션 S는 이제 글로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 장외 그 미국 밖에 있는 투자자들 대상.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기업들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거를 두 개를 겸용을 하려고 했었죠. 레귤레이션 D하고 레귤레이션 S를 해서 어, 해외에 있는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투자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A 플러스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잡스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엔론 그 사태 이후에 미국의 이제 그 뭐 그 다드 프랭클 로우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서 잡스 로우를 만들면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이 규제에 대한 면제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쪽 투자나 뭐 이런 거에는 규제는 없는데, 이거를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다른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비용 부담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규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레귤레이션 A 플러스를 하면, 뭐 하이어를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하이어를 하면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어떤 이게 확장돼야 될 이유가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걸 보통 이제 제 경험에 하면은 가장 제가 3년 전에 트라이했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했던 펀드레이징의 어마운트가 50 밀리언에서 500 밀리언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면은 미국의 어크레드 인베스터가 뭐 만약에 이제 50 밀리언인다 그러면은 1 밀리언씩만 각 들어와도 되게 1 밀리언 안 하거든요. 되게 한 10 밀리언 정도 하죠. 그러면 5명이면 좋게요. 아니면 뭐 50명, 기껏 해봐야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토큰으로 무슨 뭘 관리할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블록체인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그냥 100명 정도면은 그냥 자기가 장부에다 기재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얘기하면 블록체인 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유동성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지만 실제 들어가서 법제하고 이런 거를 연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경우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리테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컨드리 마켓이나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가 한국은 이제 제가 법제를 보니까 아직도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이런 잡스 액트와 같이 한국의 중소기업들 펀드레이징을 위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SEC 그 레지스트레이션 익자미션과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하고 한다라는 얘기가 한쪽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이렇게 가만히 또 읽으니까 한국은 정식적으로 리스팅만 우리가 풀 리스팅만 허용하겠다 STO에 그러더니 뭐냐 IPO와 같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상장에 상장하듯이 똑같이 언더라이터 세우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인 풀 리스팅에 대한 레귤레이션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다음에는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팅 되면은 시크릿 토큰 완전 주식을 토큰화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뭐 그다음에 장외 시장에서 팔든 세컨드리 마켓에서 팔든 아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굉장히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코스트 베너핏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절차를 모두 거쳐갔을 때 여러 가지 비용, 시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하고 실적으로 여기서 얻는 베너핏을 갖고 왔을 때 이게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3년 전에 했던 거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한국에 전기차 회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전기차 회사의 미래의 전기차가 굉장히 뜰 거니까 이제 아쉬운 건 이 회사가 중간에 관뒀는데 저 같이 했으면 아마 지금 전기차 미국에서 엄청 떴는데 3년 전에 이거 ST 했으면 이 회사 지금 대박 났을 텐데 참 아쉽게 됐어요. 이 CEO가 좀 근시안이라서 하여간에 제가 추진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미국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STO를 하려고 해서 한 100 밀리언 정도 펀드 레이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 되게 중소기업 사장들이 되게 돈에 민감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토큰을 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계약도 다 해놓고 미국 사람들 다 끌어들였는데 중간에 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된 아주 쓰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 마켓 플레이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 한국에 있는 이 SNK 모터에 이걸 내가 STO 하면 누가 이거를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중요하냐면 마켓 메이커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에 제가 하이어를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테슬라 IPO 할 때에 언더라이팅 했을 때 했었던 마켓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렉트리카에 대한 그 이 시큐리티 마켓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거기서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한국에서 뭐 요즘에 무슨 STO 한다고 해가지고 증권사, 금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쪽은 IPO에서의 마켓 메이커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한국의 투자자들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신뢰하는 투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켓 메이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초기에 해줘야 돼요. 밸류에이션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 많이 미국 스탁 마켓에서 해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간단한데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거 이제 홍콩에 있는 에쿼티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저하고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에다 뭐 해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뭐 중간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휴양지를 한번 개발하는 거로 해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보자라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STO를 해보자라는 개념이었고, 제가 이따가 이제 메타버스로 해서 부동산하고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또 하나 경험은 제가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자기네가 광산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광산 개발권을 갖고 이걸 STO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그러면 이제 그 STO 그러니까 이 광산 개발만 하는 또 어소시에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투자 전문 회사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또 어떤 거에서 가장 힘들었냐면 밸류에이션이에요. 왜냐면 광산 개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뭐 이런 전기차나 이런 공산품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쪽은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특수한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광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또 소싱을 해봤고 그런 사람들이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사람들은 광산 개발만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하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 뭐냐면 한국도 할 적에 지금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금융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시장을 만들어 봤던 사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게 만약에 토큰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는 뭐 토큰의 전문가니까 내가 토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게 토큰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메커니즘,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여러 등등의 여러 가지 베너핏을 주니까 토큰화제이션을 해서 이게 토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거의 성공 요소는 기존에 있는 금융과 증권과 이런 분야에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 어떻게 여기서 키 플레이어를 하느냐.
밸류에이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있는 뭐 우리가 얘는 뭐 엑스체인지에 들어갈 때 토크니제이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밸류에이션보다는 기존에 있는 에셋 마켓에서의 밸류에이션의 키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같이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는 인베스터들이 같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줘야만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인 거고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좀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분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태까지 했던 STO 굉장히 많아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전문 분야로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제가 이런 전반적인 건 이해를 하고 기술도 이해하고 제가 크립토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켓 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특허예요. 저는 특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미국 특허 변호사고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M&A 딜이나 이런 데에 분석도 해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허, 이 인텐저블 에셋에 대한 이러한 그 STO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는 아마 미국도로 제가 지금 굉장히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제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에셋 클래스로 본다 그러면은요, 특히 인텐저블 에셋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자산의 특성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산 특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간 자동차,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잘 이해하고 증권 잘 이해하죠. 근데 특허를 이걸 증권화한다? 물론 예전에 이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뭐냐면 특허가 갖고 있는 자산적인 특성이 굉장히 특이한데 특히 굉장히 유동성이 낮아요, 여기는. 내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내가 이걸 갖고 현금화한다?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뭐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 하면 이걸 갖고 이제 라이센싱 하거나 이걸 갖고 팔고 뭐 이걸 갖고 소송 걸어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거 ST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건데 이 자산의 특성인데요. 이게 인텐지블 에셋이요. 이게 인텐지블 에셋이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S&P 500의 90이 회사의 90% 자산의 가치가 이게 인텐지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뭐 10K가 됐든 뭐 뭐가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평가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차 대조표에 안 들어가는 이 자산이 90%예요. 근데 이 자산 중에 특허가 여기서 30% 굉장히 많은 비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산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냐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회사가 살아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큰 통신 회사예요. 뭐 에릭슨과 같은 이렇게 큰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망했어요. 캐나다에서 회사인데 망했는데 이 회사가 이게 망했는데 이 회사의 자산을 처분할 적에 가장 많은 자산 가치를 받은 게 특허예요. 그래서 특허가 4.5 빌리언 이게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10년도 넘은 건데 이렇게 자산 가치 받고 이 특허만 자산 가치 이렇게 팔렸어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노텔의 장비 뭐 이런 거 기술들 뭐 해봐 별로 관심. 구글이 모토로라를 샀거든요. 모토로라 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뭐 이쪽에 무선에서는 모토로라가 가장 강자였는데 망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 레노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구글에다가 팔았는데 구글에다가 처음에 팔 적에 얼마에 팔냐면 12.5 빌리언에 팔았어요. 근데 이 구글이 모토로라에다가 특허만 빼고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나머지 실물 자산은 다 이쪽으로 넘겼어요. 특허만 빼고 2.91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특허 자산이 거의 10 빌리언이에요. 이 굉장한 거죠. 특히 이제 M&A 할 때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 들어갈 적에 평상시에는 밸류에이션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뭐야 우리가 시리즈 A 뭐 B 뭐 이런 거 받을 때에는 특허를 별로 그렇게 자산 가치 안 쳐요. 그런데 이것을 엑시트 할 때는 굉장히 쳐져요. 그래서 이 자산 이게 특허를 맞느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엑시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히든 굉장히 크지만은 히든한 그렇지만 굉장히 이 우리가 얘기하는 머니타이제이션 하기 힘든 이 특허를 제대로 한번 이거를 갖고 이
우리가 이게 토커니제이션의 개념을 써서 이거를 증권화하고 이거를 한번 수익하는 거에 제가 플랫폼도 다 개발을 하고 지금 특허도 몇 건 내고 있고 지금 요거에 대한 뭐 새로운 거를 하려고 지금 제가 구상하고 제가 내일도 이런 거에 관련된 웨비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내일 하는 웨비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내일 요거 진행하는 게 뭐냐면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기술을 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패턴 풀 오픈 이노베이션 얘가 제가 요거를 아까 얘기한 특허 풀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여기는 투자하고 여기 유치를 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웹3에 있는 DAO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잠시 잠깐만요. 제가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다음 단계는 굉장히 디테일한 분야로 들어가니까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멈추고요. 제가 지금 풀스크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풀스크린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잠깐 스탑 쉐어링을 하고요. 제가 잠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자꾸 소리를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소리를 크게 지르다 보니까 약간 목이 아파서 조금 쉬어야 되겠는데 혹시 중간에 약간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코멘트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손 드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예.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이 어떻게 소리 연결이 안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네. 그 첫 번째 질문 나온 거는 예, 어제만 하더라도 SEC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 외에는 뭐가 증권형인지 하나도 대답을 못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올해 안에 뭐 규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시큐리티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쎄, 뭐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회는 아시겠지만은 거기 그러니까 위원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들마다 그 크립토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컨센서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크립토 맘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립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요번 주말에 이제 MIT 비트코인 뭐 컨퍼런스 거기 와가지고 예전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그 비트코인 쪽이라든 하여간에 크립토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안 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보이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SEC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퀘스천인데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의 CCBB는 법원에서 가리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SEC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 이건 증권이고 이건 증권이 아니야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냥 행정법이잖아요. 이건 이제 행정기관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난 SEC의 이 규정을 보고서 어 투자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증권이더라 뭐 증권이 아니라 해서 자기가 어떤 거를 했다 가지고 SEC를 걸고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 리스크를 걸고 SEC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뭐 한국처럼 뭐 이건 증권이고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 전 퀘스천 마크거든요. 제가 미국 로이어로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위원장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법 시스템 아에서 자기네들도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또 투자를 보호하는 자기 공익적인 기관의 입장에서의 그런 내용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뭐 거기에 있질 않아가지고 저도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건 자기네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가 굉장히 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순간에는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출신들이 몇 명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과연 그거를 명확하게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고 아마 두리뭉실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 이제 이제 지금 왜냐면 이제 STO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큰화를 가는데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아마 이제 NFT 쪽에서 아마 뭔가 조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크립토 쪽을 이게 증권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는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중간 영역에 있는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너도 나도 봐도 증권인 거, 시큐리티.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다가 이제 이쪽으로 자꾸 이제 스펙트럼에서 가다가 이게 증권이 아니야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 스펙트럼에서 제일 엔드가 이 크립토커런시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게 중간 정도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요런 정도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뭐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커런시에 명확하게 뭐 내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 얘기하는 아직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중간 정도의 요이 리얼월드 에셋 토큰제이션하고 관련된 요 중간 정도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산업군이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최근에 뭐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백악관이랑 SEC에서 산업에 대한 공격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백악관 연례 보고서 이번에 경제 보고서 나온 것만 봐도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다 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산업 내에 너무나도 그 불법 자금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규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좀 심하게 규제를 하는 건지 좀 어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얘기는 못 하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는 이제
크립토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좀 다르죠. 제가 백악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정치적이겠죠. 경제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크립토가 과연 자기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주냐, 지금 네가티브하게 주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백악관에서 그런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약간 틀린 건 뭐냐면요. 한국은 정부에서 뭐 요즘 한국 그 뭐죠?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미국 화이트하우스에서 뭐라 할 때도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어, 저는 적어도 미국의 경제는 마켓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특히 동양권하고 미국과 틀린 건 저는 미국은 철저하게 마켓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이트하우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크립토가 미국 금융권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으면 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미국 금융권은 오히려 더 이 크립토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립토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사람이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이 타임 투 마켓으로 다시 뭐 요즘에 얘기하는 그 크립토 뭐 윈터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보스턴에 어, 확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 크립토하고 관련된 원래 제가 크립토를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STO를 풀어해가지고 뭐 NFT 뭐 등등등등 뭐 앱3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지금 4월 달, 5월 달에 와가지고 확 커졌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굉장히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돈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저도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여요. 저도 좀 오늘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저도 한국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크립토 쪽에 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목표는 한국 기반의 크립토 갖고 미국 나스닥 상장하는 거를 금년에 해보자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마시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기술 굉장히 중심적이고 하는데 어, 제가 보는 느낌은 타임 투 마켓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립토 뭐 이 자산 토큰이제이션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도 굉장히 지금 STO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남들한테 종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딴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STO도 그렇고 제가 저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에서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저는 몇 년 전에 다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수학을 따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냥 컨설팅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인볼브를 해서 수학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도 한국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 미국 법인을 세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어 제가 아마 크립토 쪽에 미국의 법인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여태까지 굉장히 네가티브 크립토로 얘기를 했었고 나는 혁신만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 자신이 스스로가 지금 크립토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볼브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뭐 화이트하우스에서 무슨 아까 예전 브랜락 CEO가 무슨 얘기하면 좀 관심은 드는데 뭐 화이트하우스에서 무슨 얘기했다? 전혀 뭐 하고 SEC가 무슨 뭐 레귤레이션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가지고 미국의 크립토 마켓이 못 걷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저는 크립토 마켓이 못 큰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크립토 마켓에 있는 전문가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마켓 메이킹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 마켓 메이킹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에 있는 웹3의 전문가들 모임에 가가지고 니네들 웹3를 막 지금 외치는데 웹3를 가장 방해하는 놈이 뭔지 아냐? 그게 크립토야.
근데 그 크립토 중에서 가장 그거를 방해하는 놈이 뭔지 아냐? 그게 월렛이야.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인데 나는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온갖 종류의 기술을 다 해봤는데 블록체인처럼 그렇게 기술은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블록체인 책을 쓰라 그러면은 한 권밖에 쓸 게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AI도 하는데 제너레이티브 AI 책 쓰라 하면 몇십 권 나와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할 얘기가. 크립토 블록체인 할 얘기 책 한 권 쓰면 끝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처럼 유저 언프렌들리한 기술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서 맨날 제가 아까 이론적으로 이게 뭐가 편리하고 이게 하면 뭐가 되고 뭐가 얘기하고 맨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제 자신이 원래 사용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 원래 연결해라. 뭐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냈던 특허는 뭐냐면은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사람들 그냥 로그인하면 원래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원래 자동으로 연결시켜주고 이제 제가 한다는 사업 뭐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토큰별로 해가지고 투자도 자동으로 AI가 해주고 그거별로 해서 송금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저 프렌들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듯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결국에는 이 토큰이라는 개념도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 화폐를 사용하고 크레딧 사용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제도권에서 뭐 규제를 하고 뭐해서 못했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40분에요? 제가 다음번에 할 내용들은 굉장히 어드밴스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이미 자료를 드렸으니까 핵심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시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 정말 간단하게 지금 미국의 크립토 마켓 대비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시는 평가하고 계신가요? 어, 그냥 제 평가가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냐면은 한 코로나 전에 그 보스턴 여기 보스턴에 그 뭐야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요구를 해가지고 저 이웃기 총장님도 계신데 거기에 계신 회원분들 해서 제가 그 한국에 있는 회사들 여기 실리콘밸리하고 여기서 그 투자 유치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이 이런 그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이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왕성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관련된 뭐 미국에 있는 네노라는 사람들도 한국은 한 번씩 다 방문하고 그 한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력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제가 잘 뭐 그 사람들이 평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거나 글로벌에서의 그 사람들의 인식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뭐 하고 있는 내용. 근데 어 한국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스캠이 또 굉장히 그렇게 스캠이 한국처럼 많은 것도 제가 저는 뭐 이쪽 분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어떤 스캠이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온 스캠들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뭐 이런 진짜 이 한국은 이 머리가 이 크립토의 기술 개발보다는 크립토 갖고 어떻게 사기칠지에 대한 건 천재다. 저는 제가 감탄하고 막 그런 그 시대의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거기에 또 일반 사람들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경고를 줘도 그냥 뭐 그냥 저를 다 몰아내요. 너 하는 말은 틀리다 그리고 네가 뭘 하냐 그래가지고 뭐 찾아다 투자한 다음에 막 몇십억씩 날리고 막 그런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포지티브하게 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장을 보면 뭐 이쪽에 크립토 금융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의 우리가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러한 하이텍 쪽의 시장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IT 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한국 이걸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뭐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더티 플레이하고 뭐 이렇게 하냐 하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보면 외국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면은 그 진흙탕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진흙탕에서 그 진흙탕 싸움에서 승리하고서 거기서부터 뭔가 어치브먼트를 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내가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진흙탕이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내 눈에는 그 진흙탕은 안 보이고 거기서 반짝반짝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나오는 이러한 그 진주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죠. 아, 내가 내부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다른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크립토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우리가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이 크립토나 뭐 이런 거를 뭐 국가의 기관 산업이야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한국은 거의 다 제조 중심이라서 뭐 제가 다음 주에 저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4월 만에 보스턴에 오냐 그래가지고 저와도 몇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28일날 29일날 보스턴에 온대요. 왜냐면 보스턴에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냐면 옛날엔 직항도 없고 뉴욕 거쳐서 와야 되고 올라면 힘들어서 그 보스턴에 오면은 뭐 특별하게 자기가 하버드나 아니면 뭐 MIT 뭐 비즈니스 스쿨이나 로 스쿨 보려고 오지 않으면 사실 볼 건 별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아담하긴 하지만은 뭐 뉴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관광지로서 뭐 이렇게 올만한 데도 아닌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28일 날 29일 날. 왜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온대요. 그래서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여기 보스턴을 뭐 한국을 뭐 한국의 뭐 바이오 무슨 뭐 금융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 가지고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관심 갖는 건 되게 이제 제조 분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금융이 절대 거기에 뒤지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뭔가를 할 적에 한국에 가가지고 저도 여기서 뭐 할 적에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투자도 받고 지금 하는 사업들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본은 제가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을 뭐 들어가서 뭘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외국에서의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이 차이를 보면은요, 굉장히 달라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특히 이제 그 뭐야 말도 보면은 제가 일본어도 배울 때 보면 굉장히 쉬웠고 어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일본에 뭐 옛날에 그런 불행했던 역사도 있고 해서 우리 일본 말도 많이 쓰고 해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요. 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미국에서 하는 걸 굉장히 잘 따라해가지고 의외로 의외로 금융이나 크립토나 이런 쪽을 보면 한국보다는 더 개방적이에요. 미국을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우리하고는 다르게 어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일본은 거의 미국 수준으로 어떤 뭔가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를 하지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 다음 거를 끝내기 위해서 제가 다음 내용들은 제가 이거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서술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한 거니까 제가 뭐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 본론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아무도 뭐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 두 개의 보고서를 보고 아,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는 사례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결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디파이라는 거는 최근 개념이고요. 이 보고서도 최근에 나온 거고요. STO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거를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STO에서 나오는 이 토큰은 시큐리티 토큰이에요. 레귤레이션, 언더 레귤레이션이고요. 지금의 디파이는요, 언더 레귤레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토큰을 STO에 있는 이 시큐리티 토큰을 갖다가 디파이의 뭐냐면 머니마켓에서 풀에다 넣는다?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인스티튜셔널 디파이로 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스티튜셔널 디파이라는 거를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인스티튜셔널 디파이라는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법적으로 뭐 STO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갖고 있는 purely 리테일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다가 좀 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어슈어런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더 necessary safeguard, investor protection과 financial stability를 주기 위한 어슈어런스를 준 거고 이건 민간 표준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하고 이거를 결합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STO에 관련된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이 익스체인지도 결국에는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의 인스티튜셔널 디센트럴라이즈 그 익스체인지하고 이걸 결합하면 세컨더리 마켓도 해결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개념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굳이 이렇게 전부 다가 만약에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하겠다 그러면 디파이도 한번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디파이 마켓에서의 익스체인지를 아예 익스체인지 자체를 아까 뭐 한국에서 익스체인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디센트럴라이즈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면 DEX의 STO 토큰을 위한 DEX를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이건 글로벌에서 센세이션한 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기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NFT 모니타이제이션은 한국의 여러 뭐 여태까지 제가 보면 책도 나오고 뭘 하는데 이렇게 NFT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다루는 내용들이 없어서 그냥 제가 미국에서 웨비나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NFT라는 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스carcity인데 현재적으로 NFT가 갖고 있는 내적인 가치는 이 희소성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inherent value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NFT가 갖고 있는 inherent value는 scarcity,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 작품의 희귀성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냐, NFT의 value를 자꾸 이 utility를 넣어가지고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 유틸리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이런 거에 특허도 내고 뭐 개발해봤는데 여러 가지 NFT를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유틸리티를 써서 뭐 여러 가지 뭐 멤버십으로 쓴다 그러면 다양하게 이제 NFT의 밸류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우리가 얘기하는 ESG 한국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쪽에 이 관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그린 본드라는 것들도 하나의 예인 거죠. 그래서 NFT를 갖고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린 본드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환경보호와 관련된 자산들에 투자하는 그 펀드를 만드는 거죠. 거기 이제 그린 펀드를 만들고 투자할 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NFT를 증권으로 주는 거죠.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제가 아까 이제 그 토크니제이션도 얘기했지만 이게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NFT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게 NFT가 NFT화하는 자산의 종류의 클래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방법 우리가 있는 인컴 어프로치나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그 자산을 갖다가 갖고 여러 가지 이 활용했던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NFT 모니타이제이션도 보면 이제 이걸 세일스 할 수 있지만 이제 라이센싱사 있고 뭐 파이낸싱사 있고 파이낸싱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특별하게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여기는 전부 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unregistered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 언제 가면 이렇게 규제 당국에서 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장 그 활발하게 하는 게 NFT 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보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갖고 NFT 그 뭐야 그 리퀴디티 풀에다가 넣으면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NFT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투자에다가 자기들이 돌려서 그 리턴을 해주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사실은 이쪽에 관심 뒀던 거는 이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NFT의 price volatility. 그러니까 NFT의 우리가 잘 아는 자산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가의 예술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른 자산들에 대한 거는 가장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격 변동성이 크립토도 그렇지만 이 볼레탈리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프라이스에 대한 이 마켓 밸류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게 그러면 이제 이 디파이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킹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거고 저도 이제 특허를 몇 개 내고 뭐 하고 있었던 건데 하여간에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권 하에 들어오지 않은 NFT는 굉장히 금융이나 증권에 계신 분들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와서 인스티튜셔널 NFT로 하고 그거를 STO하고 연동시키는 거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로운 개념인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지금 STO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 더 나가보면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임의의 어떤 버추얼 스페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버추얼리 3D 오브젝트도 만들고 거기에 내가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프레이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것들을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된 챗 GPT와 같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써가지고 이걸 이 뭐 내가 말만 하거나 텍스트 쓰면 이런 월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하는 웨비나가 이런 토픽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메타버스를 가면 이제 이게 피지털 메타버스 에셋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건 전부 다 그냥 리얼 월드에 있는 에셋인데 메타버스에 가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 이 리얼 월드 에셋에 해당하는 어떤 때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버추얼 에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그 부동산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나 뭐 디센트럴 랜드나 뭐 이런 데의 것들이 이제 어떤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땅들을 만들어 가지고 땅들의 부동산을 갖고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리얼 스페이스에 있는 에셋을 갖다 똑같하게 버추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면 두 배가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라 그냥 멀티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리월드 에셋에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할 수 있는 이 에셋 밸류가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놈의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이런 거를 시도했던 게가 나이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나이키가 자기네들의 슈즈를 만들 적에 그 슈즈에서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가 만든 나이키 슈즈를 사면 거기에 나이키 슈즈에 해당하는 버추얼의 똑같은 이미지 3D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버추얼에다 넣고요. 거기에 NFT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 슈즈를 산 사람들한테 NFT를 줘요. 그럼 내가 슈즈를 살 적에 나는 이 자산 가치에서 만 200불짜리다 그러면 200불을 주고 이 페이를 해서 이거 샀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내가 산 슈즈 가격보다 이 NFT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슈즈 가격은 200불인데 이 버추얼 스페이는 이 그냥 이 3D 디지털 이미지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NFT는 2,000불이 된 거예요. 그런 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되게 이제 이걸 하기 좋은 거는 되게 에셋의 형태가 텐저블한 놈들을 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왜냐면 가치도 높고 그다음에 리퀴디티도 어느 정도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좀 굉장히 뭐 시큐리티처럼 굉장히 리퀴디티가 좋은 놈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특허처럼 굉장히 근데 요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의 리퀴디티 조금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자산 가치 평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뭐 이런 에셋에서 이거를 버추얼에 해당하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같이
자산 가치로 형성을 하면 굉장히 이 자산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STO 할 때 펀드레이징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건 제가 처음 제안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제가 이건 처음 하는 거고 아직 미국도 시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컨설팅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LA에 보면은 이 워터프론트의 피쉬마켓의 전체의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산 파드로 피쉬마켓이라고 하는 LA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워터프론트에다가 자기네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디즈니 왕국처럼 이렇게 이 씨푸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오면 그냥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음식도 먹으면서 여기서 가족하고 휴양도 즐기고 어뮤즈먼트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이거를 메타버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제가 이제 뭐 하나의 그냥 데모를 이건 아직 데모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데모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식당에 가면 이제 내 아바타를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아바타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식당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뭐 내가 가려고 하는 식당을 이미 다 구경할 수 있고요. 아바타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음식들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해서 여기서 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메타버스상에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들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음식점에 가기 전에 미리 예약도 해놓고 음식을 오더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는 매장 운영 시스템하고 우리 메타버스하고 연동을 시키고 실제 매장하고 연동을 시키면 리얼하고 버추얼 스페이스가 연동이 돼. 이건 이제 피지털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즐기고 여기 와서도 즐기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미리 오더하고 내가 먹을 음식에 대한 걸 미리 여기서 볼 수도 있고 뭐 계산도 여기서 그냥 미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크립토를 여기 갖고 계산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 결제 수단으로 크립토 결제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뭐 기술적인 스펙은 이제 그렇게 가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을 해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그 요거 했던 경우에 이제 한국에 그 제가 아는 지인이 뭐 이걸 갖고 이제 뭐 고양시에서 무슨 뭐 이름 이제 물건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걸 뭐 메타버스하고 실제 연동해 가지고 이 고양시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한강 백길 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 실제 부동산 개발하면서 메타버스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이렇게 STO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권유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끝냈으면 합니다. 원세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면 뭐 이호키 총장이 한번 뭐 말씀해 보시죠. 아,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증권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예, 그중 이제 투자계약 증권을 이제 우리가 STO라고 예, 규정을 내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잘 그 기존에 있는 개념을 정리해서 STO랑 연결을 시켰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계약에 대한 개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서 투자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그게 예, 예. 그게 이제 증권성을 판별하는 건데 이제 그거 제가 거기다 내용에는 써놓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그 저기 막 미국하고 미국의 와웨이 테스트를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증권에 대한 그
정의가 그냥 미국의 화이트에서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리턴을 줄 거냐 했을 적에 한국은 그냥 미국은 그냥 투자에 대한 기대만 갖고 와도 그게 증권이 되는 거고요. 한국은 실적으로 이게 투자가 수익이 된다라는 거를 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개런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저 루나의 권도영이가 지금 체포돼가지고 갔을 때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으로 가느냐인데 그거 권도영 그 친구는 아마 미국으로 오는 것보다는 한국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오면은 그 증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국은 소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권도영이 그 루나 그 팔적에 투자자들한테 단순히 그냥 기대 심리만 줬느냐 아니면 실적으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했느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거기서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타이트하게 간다고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지만 하여간에 그 내용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어쨌거나 뭐 좀 더 타이트하게 가서 투자자들을 더 보호하는 입장으로 가는 건 뭐 저도 정부의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좀 더 세이프하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미국을 많이 따라갔던 법이기 때문에 뭐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STO 열렸을 때 가장 유망한 분야가 어딘지 좀 팁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냥 유명한 분야가 아니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한국은. 한국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증권을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뭐야 이 증권 그 주식이나 이걸 갖고 증권화하기는 굉장히 한국이 아직은 좀 법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증권을 그 주식이나 이런 본드나 이런 거를 토큰이제이션 하는 거에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부동산은 제가 얼마 전에 웨비나 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반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글쎄, 뭐, 부동산에서 굳이 토크니제이션 안 해도, 뭐, 제가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토크니제이션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기존에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리테일 마켓에서 별로는 뭐, 이거를 토크니제이션 할 거를 별로는 생각 안 하고, 되게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을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긴 하는데, 가장 관심은 그런 거죠. 코스트 베너핏 문제죠. 내가 이걸 토큰화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갔을 적에, 뭐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코스트 베너핏에서 좀 보수적인 것 같고, 저는 한국은 부동산 가치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를 보고 있어요. 제가 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특허 보유량이요. 한 3위 정도예요. 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유럽, 지금 일본은 앞섰어요, 한국이. 중국인가? 중국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내곤 했는데, 중국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특허 보유량이. 그 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 정 하여간에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하여간에 이 전 세계의 특허를 하면은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무슨 산업 자산 무슨 자산 다 부동산 자산 다 합쳐도요. 특허 자산보다 작아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자산 가치로 치면은 근데 개발이 안 된 자산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부동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차처럼 한국 유망한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수익을 해서 특히 이제 이 전기차는 굉장히 실물 자산적인 가치가 높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있는 거, 특히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어떤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있는 기업 자산을 갖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해볼 만한 분야죠. 한국에 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에 탄탄한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갖고 STO 하는 거. 저는 오히려 부동산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메타버스하고 연동하는 좀 다른 방식의 부동산,
이거는 시도해보고 싶고,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 아까처럼 중소기업의 어떤 새로운 미래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기업 자산, 그다음에 특허, 이거는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뭐 권세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죠.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예. 네,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이 실제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영업을, 실제 광고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미국 STO 시장은 그런, 이제 퍼블릭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그게 한국도 제가 STO 아까 얘기한 못 거기 들어갈, 보면은 네네, 리미테이션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광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되게 미국은 풀 리스팅 안 해요. 미쳤다고 그걸 STO 하면서 풀 리스팅. 그러니까 되게 이기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귤레이션 D 항의 광고 그 항이 있어요. 레귤레이션 D를 주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A 플러스는 요새 부동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D는 기업의 STO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S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해외 투자하는 거니까 뭐 일반적이지 않고요. 레귤레이션 A 플러스는 부동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레귤레이션 D에는 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는 못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마켓 메이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블릭으로 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그 홍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 거의 이그젬션을 넣지 않았는데 그 잡스 액트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것도 하나의 이그젬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작잖아요. 레이징 할 수 있는 펀드가 그래서 그것도 요새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요새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플랫폼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마케팅에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마케팅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STO는 마케팅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어떻게 지금 한국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풀 리스팅으로 가니까 풀 리스팅에 준하는 뭐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겠죠. 한국의 IPO 할 때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의 IPO 제도는 잘 모르지만 한국의 IPO 할 때의 마케팅, 프로모션 이걸 따라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저는 이제 아침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녁 이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권 교수님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어요? 어떻게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교수님, 예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예. 예. 2시간 동안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강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2시간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웃키 통장님 저희 하는 세미나 한번 나중에 좀 진행하시죠. 예. 네, 예, 카톡 드리겠습니다. 예,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네. 할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